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괜찮죠. 가끔은 이름 대신 이야기가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진정한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이 말처럼 제 인생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덕분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나눠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게 되었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볼게요. 저는 올해 39살이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친구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부럽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신 고아원 선생님들과 봉사자님들 덕분에 저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된 시절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짐을 더 얹어드리고 싶지 않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장학금까지 받아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회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반갑게 오빠가 맞냐고 소리쳤죠. 오빠도 단번에 저를 알아보고는 놀라서 왜 여기에 네가 있느냐며 멍하니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한 재회가 대화로 이어지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저희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 정말 잘 컸다. 그때 기억나? 너는 좀 말갈량이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네가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분명 내 가슴팍에 겨우 닿는 꼬맹이 같았는데 완전 아가씨가 되네. 오빠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내가 아직도 꼬맹이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 벌써 성인 된 지 한참이라고. 나 어엿한 직장인이란 말이야. 오빠야말로 이렇게 훤칠한 남자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 나는 오빠가 우리랑 마지막 인사하면서 눈물 참던 게 아직도 생각나. 야, 그런 건 잊어주라. 창피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 나한테는 너희가 형제고 남매였으니까. 너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꼭 가족이랑 헤어지는 것 같았어. 이상하지? 나한테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는데 아니야. 무슨 마음인지 공감할 수 있어. 나도 장학금 받아서 대학을 갔는데 분명 내 미래를 위해 떠나는 거였는데 동생들을 두고 가는 못된 언니이자 누나가 된 기분이더라고. 고아원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 오빠는 여전히 듬직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고아원에서 자랐던 같은 기억들 때문일까요? 저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동료애가 점점 특별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엔 꽤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감정을 숨기는데 서툴러서인지 동료들이 금세 눈치채더라고요. 은근슬쩍 무슨 사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어올 때마다 웃으며 넘기곤 했지만 사실 그 질문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도 저희를 묶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저와 다르게 중간에 입양이 되어 시댁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결혼을 하려면 그곳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죠.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어머니 자리만 있었는데 그 또한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설었던 저로서는 그 상황을 마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아침, 저는 속이 울렁거려서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시댁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너무 긴장돼서 말문이 막히면 어쩌나 싶어. 걱정돼서 약간 체한 것 같기도 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실지 잘 모르니까 더 떨리고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걱정 마. 우리 어머니 엄청 따뜻한 분이셔. 내가 보증할게.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잖아. 그래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 힘들게 하는 며느리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 오빠가 괜찮다고 해도 난 잘하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럼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만약 네가 긴장해서 말문이 딱 막히면 내가 적당히 끼어들어서 분위기 풀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예비 신랑의 말을 들으며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저처럼 고아였으니 그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본인이 아들을 입양하신 것과 별개로 과연 며느리도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원만하게 받아주실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온 삶이 지금의 저로 강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자부하기도 했지만 그런 제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흠이 있을까봐 예비 시어머니에게 과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그래도 겉으로는 최대한 밝고 자연스러운 척하며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놀라시는 듯 하더니 한동안 저를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게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제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면접이라도 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너무 반가워 하시는데 순간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구나. 나에게는 네가 은인이야. 그래서 이름까지 3글자 똑바로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 어릴 적에 고아원에 봉사를 몇 번 갔는데 유전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든. 그래서 봉사 갔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 뭐니. 근데 그때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따라와 준 아이가 바로 너였어. 아, 그게 어릴 적 일이라서 잊고 있었기는 한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다행히 건강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그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놀랄만도 하지 어린애가.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네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여기 있을지 확신할 수 없구나. 나는 네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입양까지 하려고 했단다. 너는 몰랐으려나? 그것도 기억이 나요. 사실 저도 중간에 입양될 뻔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어머님이랑 닿을 뻔한 인연이었나 보네요. 아이고, 기억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그 애가 숨었다고 하는 거야. 고아원에서 애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으니 찾아주겠다고 하셨는데 내 생명의 은인이 원치 않는데 내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잖니.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바로 네 남편이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청 긴장하고 겁을 먹은 채로 인사드리러 온 건데 오히려 저를 은인처럼 생각해 오셨다는 분이 예비 시어머니로서 맞이해 주셔서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 입양으로 인연이 되는 것은 엇갈렸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돌고 돌아 가족으로 맺어져서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예비 신랑은 그러게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고요.
저를 감싸주는 따스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온종일 긴장하며 꽉 조였던 제 마음이 다정한 안도감으로 채워지는 걸 느끼면서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순조로운 결혼 후에는 정말 꿈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집중하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재력가라고 해도 저랑 남편 둘이서 일군 가정이니까 손 벌리기 죄송스러웠고 부부가 버는 걸로는 많이 여유롭다고 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대로 시어머니의 권유를 덥석받아 기대도 되는 건지 스스로 좀 염치 없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저를 꼭 아가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를 아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전부 다 보고 느꼈으니 너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겠다고 덧붙이시는데 제 지난 삶을 모두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사려 깊은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꼭 남편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농담처럼 질투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소외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랑 당신이 너무 친해져서 내가 끼어들 틈도 없어지겠어. 아, 이거 완전 당신이 더 친딸 같은데? 오늘도 나 출근해 있는 동안에 어머니랑 데이트했지? 아이, 남편이 인정할 정도로 어머님이랑 내가 사이좋은 고부라고 하니까 뿌듯하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더 친딸 같을 리 있겠어? 당신이 퇴근할 시간쯤 되면 어머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신다고. 항상 당신 챙기느라 마음 쓰고 계시는데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시겠어. 아, 나야말로 가끔 두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다니까. 아, 나도 좀 끼워줘야지.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보기 좋아. 남들은 고부 갈등 때문에 새우등 터진다는데 나는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장난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의 정을 체감하고 웃던 날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중 제게 아주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뱃속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고 남편 역시 커다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면서 이제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냐면서 최고의 부모가 되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남편에게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세상에 저희의 피가 섞인 누군가가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어딘가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눈앞에 존재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평생을 몰랐던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는 시어머니께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정말 친딸의 임신 소식을 접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임이셔서 남편을 입양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저의 임신을 각별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무엇이든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날 이후로 태교에 좋다는 책을 직접 골라 선물해 주셨고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챙겨 주셨거든요. 저는 매번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느끼며 지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갔고 저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그 행복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 무렵
저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던 거예요. 무슨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지금 돌이켜봐도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그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헤어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와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었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고마우면서도 아이를 잃은 아빠의 심정은 어떨지 가늠하니 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심정을 읽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제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자책하지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그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는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오래 아물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곁에서 저를 지탱해 주려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남편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평소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늘 그래왔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아들, 네 와이프 요즘 상태는 좀 어때? 몸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니? 옆에서 신경 쓰고 있느라 너도 참 힘들겠구나. 입맛이 없더라도 끼니는 챙겨야 하고 잠도 푹 자야 한다. 마음이 힘들다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져. 어머니가 걱정해 주셔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니까 천천히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당장 자녀 계획을 빨리 실천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마음 편히 지내다 보면 다시 찾아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새아가가 혹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닌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애가 어떻게 다시 붓기나 할지 걱정스럽긴 하다. 아휴, 네가 아무쪼록 잘 지켜보도록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당황한 얼굴로 급히 말을 막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독하게 저의 행실이 문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셨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 쉽게 믿어버린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시어머니가 뭔가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서늘해지고 날카로워지더군요. 처음에는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제 마음을 다 잡아보기 위해 애썼지만 점점 더 자주 남편에게 저를 흉보는 전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남편은 저희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중간에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묘하게도 저는 매번 우연히 그 통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원래 이런 분이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시어머니와의 꼴은 깊어지기만 하고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유산 후유증으로 몸이 아직 회복해야 하는 상태라 집에서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위독하신 것은 아니었고 퇴원하시고 나서 건강 회복을 위해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시기로 했어요.
남편이 주로 시어머니를 살피러 다녔고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병문안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그렇게나 쓰레기 취급하시는 시어머니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낮잡아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선명했으니까 그 앞에서 억지로 웃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살갑게 대해주신다고 해도 뒤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걱정스럽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직 몸도 송하지 않은데 괜히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 갖지 마. 어머니 많이 호전되셔서 위급한 상황은 넘기셨어. 당신이나 어머니나 지금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 시기인데 괜히 만나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각자 휴식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어머님 병수발을 들 수 있는 컨디션도 아니니까 오히려 부담만 드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 그리고 내가 앞에 있으면 어머님이 오히려 신경에 거슬린다고 생각하실까 봐 무섭고 걱정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냥 편히 쉬는 게 좋겠어. 심신을 편하게 갖고 있다가 다시 임신하게 되면 그때 어머니도 오해를 푸실 거야.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어머니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일단 다녀올 테니까 푹 쉬어. 다행히 남편은 저를 강제로 시어머니 병문안에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대면하면 또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 있기는 했지만 병문안을 가지 않는 제 모습이 옳은 건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퇴근하기 전에 시댁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병문안을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서운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전해주었죠. 물론 저도 갈팡질팡스럽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시니 조금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이 저를 먼저 그렇게 냉대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까지 사용하면서 뒷담화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저를 기다리시다니요? 남편도 직접적으로 제 험담을 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신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편치 않았을 때는 막 살았던 애라고 의심하셔 놓고서 막상 본인이 아픈데 제가 안 가니까 내로남불로 역정낼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에 공감해 주었어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니 걱정 말라고 해주더군요. 귀엽게 질투할 정도로 사이좋던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이제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단단히 밉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로 인해 언제 또 죽을 고비가 올지 모른다면서 변호사인 시이모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대놓고 며느리는 절대로 제외라는 조항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간호를 끝까지 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몫을 남겨줄 거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동안의 냉대가 저의 개인적인 기우가 아니었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게 맞았던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완전히 가족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시면서 밀어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 유언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지칭한 건 저뿐이었거든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것은 기대조차 품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더라고요. 남편은 부부 사이니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언장 내용을 알려준 거였는데 제가 슬퍼하니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제가 유산을 탐내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나날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와서 잘해보려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냐고 선을 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머님은 분명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건 정말 진심 같았는데 왜 내가 유산하고 힘겨워할 때
등을 돌리신 걸까? 나는 어머님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색안경을 끼게 되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당신은 어머니께 잘했는데 말이야. 내가 노력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영영 닫으신 것 같아.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얼굴 비추지 않은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시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머님이 편찮으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거야? 하지만 그때는 나도 아이를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의 눈빛과 말투가 모두 칼날같이 느껴졌어. 계속 상처받고 다치는 것 같았다고.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떠올려 보는 게 뭔 소용이겠어. 저는 더 이상 관계를 개선하려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사과를 들어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저 자신과 부부 사이를 지키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어쨌든 제가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시어머니께 신경 쓰느라 저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이런 제 결정을 이해해 주면서 그동안 혼자 끙끙거리느라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 회복하셨나 싶더니 몇 달이 지났을 때 또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했고 워낙 젊으셨을 때부터 고질병이라고 하셨던 건 알고 있었지만 식물인간이라고 하니 저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이모와 심각하게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 댁에서 가정 간병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의연한 척하면서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지더군요. 가정간병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독박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어차피 가정방문으로 전문가의 도움은 받아야 하거든. 대학 선배 아는 분 중에 가정간병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해서 조언도 들으러 약속 잡았어. 그리고 내가 틈틈이 가서 돌볼 테니까 당신은 지금 몸 상태부터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 하필 또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무리라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무탈하게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하필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아기가 다시 와준 거잖아.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당신은 지금 우리 아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는 내가 잘 돌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모님도 계시잖아. 어쨌든 당신이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뱃속 아이한테도 영향 갈 수 있으니까 병문안은 굳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을 시기에 제 뱃속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와 주었거든요. 혹시나 만약의 가능성으로 또 유산하게 될까봐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은 상태였지만요. 한번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드니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더 짙어진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친정엄마가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친정엄마가 없으니 공감해주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서글퍼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졌지만 한때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던 유일한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았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좋았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 함께 웃고 밥을 나눠 먹던 따뜻했던 순간들,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선명하게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의 끝에는 지금 시어머니의 상태가 겹쳐지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반년을 계시는 상황인데 앞으로 깨어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좋았던 사이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끝나는 걸까봐 슬펐어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널뛰기를 하는 기간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단호한 척 굴었지만 사실 시어머니께 미련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중에 시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이모의 목소리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나왔죠. 시어머니가 못 깨어나실 것 같다면서 걱정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몇 번 쓰러지셨어도 결국은 자리 털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될 줄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병문안을 혼자 다녀오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분명 저를 만류할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기로 했고요. 조용히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하는 길은 묘했어요.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누워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뵙는 거라 그리웠나 봐요. 시댁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집안의 적막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분명 남편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누군가 상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 발걸음이 느려지고 당혹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고요히 누워 계셨고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드리며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속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며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어도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혹시나 또 유산하게 될까봐 자리를 잡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또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비록 저희가 멀어졌지만 저는 어머님이 정말 제 엄마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님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꼭 나으셔야 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앙금 꼭 같이 풀어야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저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고 얼어붙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왔는지 확인하시고는 경찰을 부르라고 고함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경찰을 부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 단호해서 거절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을 불렀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깨어나셨는지 이 모든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분위기에 눌려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곧 알려주시겠다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들려서 뭔가 불안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친 눈빛으로 문을 응시하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저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된 채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쓰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문을 이중으로 단단히 잠그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이모도 들어오셨는데 정정한 모습으로 깨어나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이모를 시켜서 남편까지 소환하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급히 집으로 달려왔는데 제가 시댁의 거실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대에 멀쩡히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리더군요. 두 눈은 공포에 가득 찼으며 손발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죠. 그러더니 남편은 횡설수설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어제 여기 와 있었던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왔어? 나랑 같이 오지. 어머니, 혹시 이 사람이 그동안 혼자 간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오고 갔다고요.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기회를 주겠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나한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는지. 그리고 너랑 세아가는 부부니까 한 쌍 아니야? 왜 내가 세아가가 나를 간병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너 혼자만 간병했다고 우겨야 하는 거냐고. 내가 썼던 유언장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 예? 아니, 어머니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왔다 갔다 해서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싶어서요. 유언장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얼른 일어나시기를 바라서 매일 퇴근하면 본가에 다녀가곤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와이프랑 저는 부부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유언장에서 제외하셨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 남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잊은 사람처럼 배척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임신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은 쏙 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케 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강렬한 눈빛에 완전히 기를 눌려버린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죠. 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더군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커튼 뒤로 걸어가시더니 소형 카메라를 꺼내셨고 그 모습을 본 경찰과 저는 물론 남편조차도 충격에 빠진 듯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이모만이 올 게 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를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악할 장면에 출동한 형사들마저 놀랐죠. 소형 카메라 속에는 남편의 행적이 들어있었는데 지금부터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알고 보니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제가 병문안을 오지 못하도록 말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쓰셨던 유언장에서 병간호를 끝까지 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주 그냥 잠들어 계신 시어머니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실속 차리기 바빠서 침대 가까이 가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얼른 숨을 거두셔서 유산이 빨리 자기 차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조차 모르게 친부와 연락이 닿아서는 시어머니는 어차피 곧 죽을 거고 유산은 자기한테 떨어질 테니 그 돈으로 새 출발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통화까지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떠있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너무 역겨웠어요. 아무리 식물인간이라 해도 귀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입양해 주신 어머니를 두고 그런 파렴치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깨어난 지 꽤 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도 완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셨고 기력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본인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일단 숨기고 가족들의 진심이나 행동을 지켜보려고 하셨던 건데 남편이 병문안을 와도 돌봐주기는커녕 욕창조차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집 전화기를 이용해 시이모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소형 카메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렇게 해서 남편의 행적을 하나씩 녹화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도 끈질기게 이간질해 왔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직업이 프로그래머인 점을 이용해서 저와 시어머니의 목소리 음성을 따서 거짓된 녹음 파일을 만들어둔 거였죠.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는 서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 상처받고 오해했던 거고요. 이것도 시어머니가 녹화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알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친부에게 자기가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고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네 목소리로 이루어진 음성 파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어. 돈밖에 없는 양어머니 주제에 진짜 뭐라도 되는 시어머니인 척한다는 말은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걸 믿으려 했지만 직접 너무 똑같은 목소리로 들으니 의심이 거둘 수밖에 없었지. 저도요, 어머니.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였네요. 저희가 괜히 그 시간을 서로 상처받아가면서 멀어졌던 거라니요. 게다가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기 친부랑 연락이 닿았던 걸 감쪽같이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 아휴, 저런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니. 그 진실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사실 모두 남편이 의도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병문안을 막았던 이유부터 시작해 제가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던 이유까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간질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저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일부러 시이모를 통해 본인이 위독하고 가망이 없다는 전화를 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라고 하셨던 것은 남편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과잉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죠. 모든 정황이 밝혀지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남편을 경멸스럽게 쏘아보았고 남편은 만견자실한 얼굴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인 시이모를 향해 조금이라도 유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파양 절차를 밟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결단력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조아려 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데 와이프가 진짜 입양 대상자였다고 하고 저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니까 초조한 마음도 들고 질투가 나서 사이가 조금만 멀어지기를 바랐어요. 정말 순간적인 질투였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순간적인 질투? 네가 그런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엔 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구나. 내가 너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다 헛된 일이었다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고 그냥 전부 다 네 흑심과 악의로 벌인 일이라는 걸 인정해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계산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혈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친아버지랑은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얼굴이 판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닮아서 제 정체성을 찾는 기분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키워준 은혜보다 낳아준 운명에 끌렸다니.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쏟으신 모든 헌신을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같은 고아로서 친부모가 그립고 생각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친부모랑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를 버렸던 친부를 위해 시어머니께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도움은커녕 방관하다 못해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버려놓고서 친자식이 재력가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와서 절절한 부성애라도 있는 것처럼 탐낸 친부도 어이없었고요. 남편의 친부는 뻔뻔한 낯짝으로 시어머니를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파양당하고 유산은 택도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키운 정이라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면서 능글맞게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대차게 쫓겨났죠. 파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와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저도 남편과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한때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사이 좋았던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동들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니, 우리 이혼만은 안 돼. 어머니는 내가 생각해도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으니 이해할 수 있다 쳐.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 사이에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로서 그래도 돼? 엄마로서 그래도 되냐는 말이 어떻게 당신 입에서 나와? 의도가 어쨌든 간에 나에게 몸 함부로 굴려서 유산했다는 말, 그거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당신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고 내 남편으로 지낼 양심이 있어? 언제 또 배신할 줄 모르는 몸뚱이를 내 곁에 놔둘 수는 없다고 나도. 그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말실수를 했어. 당신하고 우리 아이한테 남은 평생을 걸고 잘할게. 친아버지를 만나서 잠깐 눈이 뒤집혔던 거라고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이라면 당신이랑 나는 그런 공감대가 있잖아. 나는 만약 친부모님을 찾더라도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는 잊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당신은 짐승보다도 못한 걸 뻔히 봤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인생에서 배신이 가장 쉬운 사람이야.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은 울면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멀리 떠나버린 상태였죠. 무엇보다 남편이 친부를 다시 만나면서도 저에게 철저히 숨기고 행복에 부풀어서 꿈꾸던 미래에 저는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단순히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건 더 큰 상처와 불행을 남길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위자료를 주는 것조차 버티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강력한 지원과 능력 있는 시이모 덕분에 결국 모든 저항을 포기하더군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고 있고요. 전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일괄로 받아낸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건 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매 순간 실감하고 있어요. 전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정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몸도 잘 추슬렀고 아이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의 제 삶에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는데요.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는 마치 친엄마처럼 제 곁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저도 딸처럼 생각하실 수 있도록 더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내가 원래 입양하고 싶었던 아이가 바로 너였잖니. 그래서 너와 더 특별한 인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것 같아. 네가 앞으로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네 아이가 내 손자나 다름없지 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계속 제 곁에 계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전 남편이 저런 자식이라는 걸 알고서도 혼자 남을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나도 그런 잡것을 후련하게 떠나보내고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 다 네 덕분이야. 적적하지 않게 해주고 나를 진짜 엄마처럼 따라줘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내 배로는 아이를 한 번도 갖지 않았지만 너의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 전 시어머니는 언젠가 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제가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와 제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 주셨는데, 유산은 저와 전 시이모가 받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전 시이모도 제가 나누어 받는 것을 긍정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곁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혼 후에도 가족으로 남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지, 그 의미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몰아친다고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걸 저는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삶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